자, 오랜만에 오는 한국사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신분은 경국대전에 있는 것 따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자, 여기서 양인이란 자유민, 뭔가 종속되어 있지 않고 예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자유민을 속하고, 천인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 부자유민,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신분은 뭐 양반이니 뭐 농민이니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양인과 천인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양천제라고 해요.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있다고. 요거는 법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랐죠. 요 양인, 같은 양인이지만 요 양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는 양반, 또 하나는 중인, 또 하나는 상민이라고 하는 세 개로 갈라지게 되고, 천인은 그냥 그대로 천민. 즉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는, 자 이건 전기입니다. 전기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딱 두 가지만 존재하는 양천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네 개의 신분이 존재하는 사신분제. 요거는 법적이 아니라 실제. 자, 실제는 4개의 신분이 있는 사신분제로 운영되었었다. 자, 요게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 실제로는 양인이 3개로 갈라진 사신분제. 자, 각 신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반은 2개의 반이 모였기 때문에 양반이죠. 동반과 서반. 자, 동반이 뭐냐? 문반. 자, 얘들은 문신, 얘네는 무신. 즉, 양반이란 문신관료, 문반과 무신관료인 서반,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특권을 다 갖고 있죠. 각종 특권을 다 갖고 있는 계층. 자, 그에 비해 중인은 뭐냐? 중인은 양반만큼 높은 애들은 아니지만 얘들도 어쨌거나 지배층의 입장에 있고 상민보다는 높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중인의 가운데 있다, 상민의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인. 자, 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향리. 왜 보면 사또 밑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항상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뭔가 되게 얍삽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뭐 이방, 호방 하는 그런 향리들, 사또 밑에서 아양 떨고 있는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라던가, 혹은 서리는 누구냐? 중앙관청에 속해 있는 말단행정직. 얘네는 지방관청 말단행정직, 얘네는 중앙관청 말단행정직. 그리고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친 말입니다. 양반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양반이지만, 양반이 바람을 펴서 평민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본마누라가 아니라 바람을 펴서 양반과 첩으로 들여온 평민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서자. 근데 그 첩이 평민이 아니고 천민이다. 그러면 얼자. 대표적인 사람이 얼자가 누가 있어요? 홍길동이 홍대감식 노비의 자식이잖아요. 얼자예요, 얼자. 대표적인 특징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영을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향리나 서리 같은 이 사람들은 보통 본인의 직역, 국가에 뭔가 몸으로 떼는 세금을 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 역이 직업인 거야. 향리 직업이잖아요. 서리 직업이고. 요런 직역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직역을 세습하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세습하니까 그 방면에는 매우 전문가겠죠?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전문 기술직이 되게 많고 대부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 그 외에 상민. 자, 상민이란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조선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농사 짓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자, 농민, 그리고 수공업자, 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민에 속하게 되죠. 자, 요 사람들의 특징.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응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글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과거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려움을 뚫고 평민 중에서, 즉 상민 중에서 과거 합격한 사람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자, 그리고 천민, 부자유민,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비들이죠. 노비 외에도 뭐 광대라던가 도축업자들, 동물을 죽이는 백정이라던가 혹은 기생, 무당 같은 사람들이 다 천민에 속하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노비니까 노비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 노비이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그냥 주인의 재산 취급받는다.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파는 매매라던가 혹은 뭐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가능하고, 또 노비의 자식은 똑같이 노비가 되는 신분, 세습도 이루어진다. 근데 아까도 여기 양반 같은 경우 아빠가 양반이고 부인도 아니지. 첩이 평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라겠죠. 근데 그거는 양반일 때고, 이렇게 신분이 천민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천민인 사람과 평민인 사람이, 자, 천민 아빠랑 평민 엄마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사람은 천민입니다. 반대로 천민 엄마와 평민 아빠랑 결혼해도 자식은 천민, 둘 다 천민이라도 천민. 즉, 이 당시에는 한 명만 천민이면 곧 천민, 부모 중에 한 명만 천민이면 자식이 천민이 되는 가혹한 신분 세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일천즉천, 한 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라고 해요. 자, 이런 상태로 조선 전기의 신분제가 유지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 사회를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양난. 그 양난 이유를 후기라고 부르고, 양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신분제의 모습이 이런 거였던 것이 양난 이후에는 크게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사신분제는 유지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칠판을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어떻게 바뀌는지. 자,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을 보면, 자, 전기에는 동반 서반으로서 지배층으로서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었다면, 후기가 되면 양반의 모습이 약간 바뀝니다. 양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양반이 크게 세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중앙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귀족 같은, 뭔가 되게 잘 나가는 양반들, 뭐 예를 들어 안동김 씨 같은 세도 가문들, 그런 일부의 양반은 일부의 권력 있는 양반과, 자, 당파 싸움에서 밀려났든 동당에서 졌든 혹은 세도 가문이 아니든 해서 더 이상 중앙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뭐 자기 고을에서만, 마을에서만 큰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 즉 그 마을에서만 나는 양반이네 하고 큰소리 내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시골 양반이다 해서 향반. 자, 향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마을에서만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마을에서만 큰소리. 자, 이 사람들이 향반이고, 마지막으로는 잔반이라고 해서
먹고 남은 반찬을 잔반이라고 하죠. 뭐 그 뜻은 아닌데 잔반이라고 해서 지방 마을에서조차 큰 소리를 못 내고 양반은 양반이지만 몇 대에 걸쳐서 관직 한번 못 나가고 과거 합격 못해서 몰락한 양반, 시골 마을에서도 양반 대접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농민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이들 스스로만 나는 양반이네 할 뿐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몰락한 양반. 이들은 일반 농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양반층이 분화가 되고, 그 다음 중인도 마찬가지. 중인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중인은 아까 말했던 설이라던가 향리 같은 기술직 중인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이제 잡과시험 보고 합격해서 행정 실무를 하고 있고 전문 기술이 있는 기술직 중인이 있고,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양반이 아니어서 중인이 된 서자나 얼자, 서얼이 있습니다. 요 둘의 운명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요. 무슨 소송을 벌이느냐? 양난 이후에 양반의 숫자가 이렇게 망해가고, 좀 이따 듣겠지만 농민들이 돈 주고 족보를 사고 관직을 사서 이렇게 양반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중인들이 우리도 양반 시켜달라. 이들은 못했거든. 왜냐면 중인들은 작가시험에 합격해서 기술직 관리가 됐다 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승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중인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 얘네도 마찬가지. 문과시험 자체를 응시를 못했었고 무과에나 갔었는데 얘들도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 되게 중요한 자리에는 얘들이 못 앉았어요. 임명을 안 해줬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소문을 올려 제발 우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주세요. 자, 그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서얼들은 그런 차별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점차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점차 차별이 완화돼요. 대표적인 게 정조 때 사검서관이라고 해서 정조가 서울 출신 사람들을 되게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많이 앉혀주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차별 폐지를 요구한 결과 얘들은 통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백날 상소문을 올리고 해봤자 여전히 차별이 철폐되지 않았다. 자, 차별 철폐 요구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돈은 잘 버는 사람들이라서 뭐 되게 불쌍하고 힘들게 살진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민. 자, 상민이란 사람들은 어떤 게 바뀌느냐? 이건 저번 시간에 농업에 대해서 배울 때 들었을 거예요. 자, 일부 농민들이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면서 되게 광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농민들이 되게 많았죠. 즉 일부 부농들, 부자가 된 농민들이 돈도 있겠다, 먹고 살만하겠다, 뭐를 탐하기 시작합니까? 명예를 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 부자 농민들, 분농들이 관직을 삽니다. 혹은 족보를 삽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분농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요때 올리는 방법이 뭘 샀다? 관직을 샀다. 관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관직을 사려면, 관직에 오르면 왕이 이렇게 임명장을 줄 거 아니에요. 임명장 해갖고서는 뭐 누구를 뭐 무슨 어디 직책에 관직으로 임명합니다 하고 뭐 왕 누구 도장 꽝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임명장에 여기 이름 쓰는 부분에 아무 이름도 안 쓰여 있는 거야. 이름이 없다, 비어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돈을 잔뜩 내면 여기다가 그 돈 낸 사람 이름을 써주는 거지. 그리고 딱 주는 거예요. 자, 돈 냈으니까 네가 이 자리 가져. 대신 여기 있는 요 관직은 실제 하는 일은 없는 명예직. 그래서 요 임명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다라고 해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자랑 이름 명자를 쓴 공명첩. 국가가 공명첩을 판매함으로써 관직을 팔거나 혹은
족보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죠. 족보, 다른 사람의 족보. 아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장반들 있는 건 오로지 스스로의 자부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족보를 사는 거예요. 나한테 족보 팔아. 내가 돈 줄게. 얘들 부자니까. 그럼 장반들은 돈이 없으니까 족보를 팔아요. 그리고 이 분홍들을 자기의 족보에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는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양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상민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노비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노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상민들이야. 얘들이 세금도 내고 군역도 담당하고 쌀도 생산하고 수공업 제품도 만들고. 얘들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별로 세금도 안 내고 도움이 되지 않아.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으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노비가 많은 게 안 좋은 상태에서 조선 후기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조선의 인구가 매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매우 줄어드는 상태에서 세금 낼 사람도 부족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세금을 막 낼 수 있는 상민에게 두세 번씩 걷었다고? 세금 낼 사람도 부족한 상태인데 심지어 세금 내는 담당했던 상민들이 자꾸 양반으로 신분이 바뀌네? 세금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러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밑으로 떨어뜨리자니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노비의 수를 줄여서 얘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상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수를 점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노비의 수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자, 어떻게 주느냐? 일단 전쟁 중에 노비 문서가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거나 해서 노비 문서가 많이 상실돼요.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노비였는지 딴 데로 도망가 버리면 몰라. 문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노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와중에 노비가 싸움을 되게 잘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공을 세웠거나 전투에 공을 세웠거나 혹은 납속, 돈 많이 버는 노비가 본인을 사는 거지. 돈으로 주인한테 돈을 주고 저를 그만 해방시켜주세요. 제 몸값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납속이라 그래요. 신분을 돈으로 올려주는 거. 납속 같은 방법으로 양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예 국가에서 노비의 수를 법적으로 줄여줍니다. 아까 내 분명 노비는 한쪽만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일천즉천이었다면 이걸 뭘로 바꾸느냐? 노비 종목법으로 바꿉니다. 노비는 따른다. 누구를? 엄마를 따른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구의 신분을 따르는 거?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 즉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천민이면 당연히 천민. 아빠가 평민이고 엄마가 천민이면 천민. 근데 엄마가 평민, 아빠가 천민이면 엄마의 신분을 따르니까 뭐다? 평민이다. 그러면 노비의 수가 점점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일천즉천일 때보다 줍니다. 노비 종목법. 그런 식으로 노비 수를 줄이고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거 노비 종목법 하자는 얘기는 임진왜란 끝나고부터 계속 나오긴 하는데 결국 실제로 시행된 건 영조 때 시행됩니다. 그리고 아예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이었던 일반 가정집에 있는 사노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국가 소속 노비들이 있습니다. 공노비들은 아예 다 풀어져 버려요. 그냥 공노비를 전부 해방시켜 버립니다. 공노비를 해방. 이거는 순조 때 하죠. 공노비 해방.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 신분제를 구성하고 있었던 각 계층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잠시 멈출 테니까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향촌 지배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향촌사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조선 전기의 향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이런 모양을 한번 이런 도표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고
유향수가 있어서 이 유향수가 하는 일은 수령과 향리를 견제하고 수령을 자문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억해두고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전기의 향청은 어떤 식이었느냐? 일단 지방에는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유향소를 통해 이 유향소가 조선 후기에는 이름이 향청으로 바뀝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유향소랑 향청은 같은 거예요. 유향소가 후기에 이름이 향청으로 바뀝니다. 자, 유향소를 통해 외부에서 발령나서 온 지방관을 견제합니다. 자, 견제하고 또 그 마을 양반들이 이걸 통해 견제하고 그 마을 양반들은 또 마을 공동 규칙 뭐 덕업상권이니 환난상율, 예속상규 같은 거 기억나죠? 뭐라고 불러요? 향약을 통해 향촌 질서를 확립하고 또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 양반들의 모임입니다. 향회를 통해 양반끼리 결속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양반 모임을 통해서 지방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즉 조선 전기는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고 여기 향청이 있을 때 요 향청을 누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 양반들 혹은 양반 가문을 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비사자의 결의족자 선비 가문 양반 가문인 사족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이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얘들을 견제하고 밑에 있는 수많은 농민들을 향약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위치예요, 안 중요한 위치예요?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되게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조선 전기에는. 여기서 향청이랑 향회랑은 좀 다릅니다. 이 향청은 국가에서 설치한 행정기관이라고 치면 이거는 마을 그냥 양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향회에 있는 양반 사람들이 향회에 소속되는 양반 사람들이 향청을 통해서 지방간을 견제하는 것. 그러니까 향회라는 게 원래 있었고 유향소가 생기면서 향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향소 안에 들어가서 이걸 통해 견제하는 것. 그러니까 향회랑 향청은 좀 다른 겁니다. 향회는 양반 모임이라면 향청은 행정기관이에요. 그 향청에 있는 사람들이 향회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거죠. 사람은 같지만 조직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오프라인 계약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때 내가 오프라인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조선 전기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안정되게 잘 돌아갔습니다. 중앙에서 관직을 받은 수령이 파견되면 지방에서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향회에 소속된 양반들이 지방간을 견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향약으로 장악을 하고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양반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게 후기가 되면 크게 바뀝니다. 자, 일단 후기가 되면 지방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던 양반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렇죠?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고 또 안 그래도 떨어진 양반들인데 지들끼리 또 싸워요. 왜 싸우느냐? 아까 전에 썼던 양반이 세 종류 갈라지죠. 중앙에 있었던 잘 나가는 양반, 얘들은 뭐 엄청 센 애들이니까 못 건드리고 지방에서만 큰 소리 치는 향반, 잔반은 이제 양반 취급도 안 해요. 향반이 있는데 얘들이 있고 상민이었는데 족보를 사거나 공명첩을 사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양반들. 말하자면 양반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얘네 둘이 싸워요. 향반이랑 얘네랑. 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이다라고 해서 구향이라고 부르고 얘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들은 신향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구향과 신향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구향들은 아니 어디 쌍놈이 공명첩 하나 샀다고 감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래? 안 껴줘? 하고서는 요 향후에 양반 모임인 여기에 안 껴주려고 그래요. 그에 반해 신향은 얘네 구향을 보고 돈도 없는 것들이 그저 옛날에 그 양반이었다고 여전히 지가 잘 나가는 줄 아나 보네? 하고 서로 되게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대립이 돼요. 서로 간에 싸우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들의 퀄리티가. 자,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관직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온 지방관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 기존에 떵떵거리고서는 지방관을 견제했던 구향들보다는 지방관이 신향을 편을 듭니다. 지방관이 신향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관의 지원을 받은 신향은 더 이상 지방관한테 견제라는 걸 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지. 지방관, 구향, 신향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둘 손을 잡아버리니까 손을 잡고 얘가를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지. 공격하고 얘네 둘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지. 얘가 지방관을 공격하면 지방관이 얘 편을 들면 얘네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신향들은 지방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사라진다? 지방 양반들의 지방관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 자, 지방관이 신향을 지원함으로써 신향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누구를 배신할 수 없다? 지방관을 배신할 수 없다. 신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을 준 애들이 지방관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자 여기 요 향회가 갖고 있는 혹은 여기 있는 유향소가 갖고 있는 향회의 무슨 기능? 견제 같은 향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맙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조선 후기에 양반이 몰락하고 양반 내부에서 구향과 신향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방관이 양반 싸움에 끼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향회가 갖고 있는 각종 견제라던가 이런 영향력이 축소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령이라던가 그러니까 지방관이라던가 향리가 정치를 개떡같이 해서 농민들을 수탈을 하면 그 마을이 망하잖아요. 그럼 그 마을의 터줏대감이었던 향회에서는 얘네들을 견제하고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사라졌어. 그래서 세도 정치가 찾아오는 이유도 됩니다.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수령이 가혹한 정치, 향리가 가혹한 정치를 해서 삼정 세 개의 세금을 미친 듯이 걷어가면 원래대로라면 그런 향리나 수령의 부정부패를 향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런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즉 요거는 뭘로 결론 짓게 되느냐? 뭘로 이어지게 되느냐? 지방관과 향리의 수탈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전기의 향촌사회는 이렇게 양반 중심으로 뭔가 틀이 잡혀 돌아갔다면 양난 이후에 신분제가 변동되면서 양반이 올라가고 새로운 양반이 등장하고 하면서 결국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방관과 향리의 부정부패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향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수탈 증가. 얘는 곧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이게 향촌사회예요. 자, 얘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동안 결국은 누구만 되게 힘들어졌다? 농민들만 되게 힘들어졌다. 자, 그렇게 힘들어진 농민이 다 하고만 사느냐? 아닙니다. 농민들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하고 꿈틀 하기 시작해요. 그 농민들의 꿈틀을 한번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자, 향초 내 조직들, 향회라던가 유향소, 향청 등이 무너지고 중앙에서는 세도 정치로 매간 매직이 이루어지고 자질이 훌륭하지 못한, 충분하지 못한 지방관들이 지방에 내려오면서 그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수탈했던 세 가지 품목, 그걸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러요. 전정, 환정, 군정. 자, 요런 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향소도 향회도 힘이 없어지자 결국 아무 곳에도 기댈 곳 없었던 백성들이 스스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백성의 저항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일단은 처음부터 막 들고 일어나고 파업하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아주 작은 저항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극적 저항. 자, 소극적 저항은 어떤 게 있느냐? 간단하게 소청이라는 게 있어요. 소청은 뭐냐? 나 억울해요 하고 관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신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원 접수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경찰들도 똑같은 놈들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소청이라고 하는 억울함을 관가에 일러 바치는 방법이 있고 벽서라고 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큰 종이에 써서 뭐 이 당시만 돼도 한글이 퍼졌을 때니까 큰 종이에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는 그걸 벽서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대자보 붙인다고 하죠. 자, 벽서를 쓰거나 관청의 억울함을 고발하는 이런 소청이나 벽서 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씨알도 안 맥히죠. 그쵸? 씨알도 안 맥히니까 결국 백성들이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자, 무슨 저항? 적극적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적극적 저항은 뭐겠어요? 네, 그겁니다. 들고 일어나는 농민 봉기. 자, 농민 봉기를 이렇게 이게 적극적인 저항인데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은 농민 봉기가 있지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농민 봉기는 두 개. 하나는 저 위쪽 북한 쪽에서 일어난 홍경래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쪽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홍경래 나무부터 보면 연도는 1811년이고 자, 난이 일어난 위치는 평안도 지역 압록강 아랫동네입니다. 북한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건데 이 지역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서울이 여기 있는데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몰락한 양반들이라던가 잔반들이라던가 농민, 뭐 상인, 뭐 수공업자, 뭐 광업자, 광부들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저항해서 일어난 난이 홍경래 난인데 요때 군사도 만들고 해서 관군이랑 되게 많이 싸워요. 무려 5개월 만에 진압당하는 매우 큰 난이었죠. 여기서 시작된 난이 요만큼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일어난 난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811년이면 세도정치 시기고 그때 홍경래가 대장이 되어서 평안도 지역에서 일으킨 난이 홍경래의 난이다. 매우 거셌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5달이 걸렸다. 자, 그 다음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인데 요거는 아래쪽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시작이 어디냐? 진주에서 시작합니다. 진주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남해바닷가에. 진주 농민봉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임술농민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임술년에는 진주에서도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뭐 딴 데 뭐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 공주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농민봉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를 비롯한 이때 일어난 모든 농민봉기를 합쳐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 농민봉기는 임술 농민봉기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다. 자,
이것처럼 분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여기서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일어났다가 따로따로 일어났지 얘네가 전부 힘을 합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막 군대를 떼거지로 보내서 막 깔다 뭉개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안핵사 혹은 암행어사 등을 파견해서 니네 뭐가 불만인데 하고 물어보면서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쓱 조용히 이렇게 가라앉혀요. 이거랑은 약간 달라요. 자, 전국 확산된 거고 이렇게 안핵사라던가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난을 가라앉혔지만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자 사태를 수습한 후에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이런 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서 나는 노력을 해요. 암행어사 파견해서 니네 뭐가 억울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하고 물어보고 댕겼더니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제일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얘네를 사태를 수습시키고 난 다음에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겠다고 노력을 해요. 삼정의 문란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수습 후 국가에서 정부에 설치한 겁니다. 국가에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임시 관청을 설치를 해요. 삼정, 전정, 운정, 환정, 삼정을 정돈하다, 되돌려서 되게 좋게 만드는 삼정을 바로잡는 관청을 만듭니다. 요걸 만들어서 이거가 일어난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때는 현재 세도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도 어쨌거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관청도 설치했었다. 자, 여기까지 농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되게 여러 개 많은 게 있지만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홍경래의 난이 거의 시작점이었고 엄청 크게 일어났었지만 요 평안도 지역 위치가 제일 많이 시험 나오죠. 지도에서 요 위치를 딱 해놓고 요 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물어보는 5개월 만에 진압 당했다는 거. 임수농민봉기는 아래쪽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졌지만 이것처럼 군사적으로 막 난리를 친 건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만들어줬다?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다. 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걸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말이 꼬이네. 지금 이게 끝났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교과서부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